여러분, 하루아침에 통장 잔고가 전부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9년 북한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화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평생 저축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은행 앞에는 평생 모은 돈을 들고 나온 노인들, 자식 학비를 들고 온 어머니들, 딸 시집 자금을 들고 온 여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어머니 앞에서 저는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규정입니다. 동무. 10년간 이 나라를 믿었던 평양인민은행 직원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인민은행의 발령을 받던 날, 아버지는 소주를 한 잔 따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눈물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경도 총구석에서 올라와 대학을 나오고 당 추천까지 받아 평양 중구역 인민은행에 들어갔으니까요. 그 시절 북한에서 은행원이라는 자리는 여러분으로 치면 국가 공무원보다 더 안정적인 자리였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고 주변에서도 알아줬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눈물의 무게만큼 이 자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시절 평양 중구역은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그 평양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거리, 줄 맞춰 심어진 가로수, 붉은 글자로 새겨진 구호들. 저는 매일 아침 그 거리를 걸어 출근했습니다. 청사 입구에 서면 가슴 어딘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딸아이는 숙제를 들고 와서 아버지, 좀 봐달라고 했고요. 장마당에서 두부라도 하나 사오는 날이면 온 가족이 반겼습니다. 북한에서 두부 한 모가 어르신들 기억에 있는 일제시대 배급처럼 귀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은행원이었고 아내는 직장이 있었고 딸아이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절 북한에서는 꽤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당 생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생활 총화에 빠진 적이 없었고 사상학습도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체제를 의심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규정대로 일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는 나중에 그게 무너지는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뀐 건 2009년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저를 복도 끝 회의실로 부르던 그날. 저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호출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도 평범한 하루겠거니 하고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가 10년간 믿어온 것들도 함께 닫히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지점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내는 저 말고도 창구 직원 셋이 먼저 와 있었는데 평소에 농담을 잘하던 오 동무도 그날만큼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한결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난방이 되고 있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지는 방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절대 발설하면 안 됩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틀 후인 11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화폐를 교환한다. 국권 100원이 신권 1원으로 교환되며 1인당 교환 한도는 국권 10만 원이고 초과분은 교환이 불가하다. 주민들이 미리 알면 돈을 분산하거나 물건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시행 내용은 당일 아침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폐개혁이라는 게 남한에서도 1953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루아침에 돈을 바꾸면서 많은 분들이 재산을 잃으셨다고 하죠. 북한의 이 화폐개혁은 그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10만 원을 넘는 돈은 그냥 휴지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지점장의 말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평양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남자, 장바구니를 든 여자, 교복을 입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장롱 안에 넣어둔 돈, 아내가 딸아이 학비 모아둔다고 몇 년째 아껴온 돈, 제가 야근 수당으로 조금씩 쌓아온 돈, 전부 합치면 얼마였더라. 손가락으로 하나씩 더해가다 멈췄습니다. 1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안 됐으니까요. 당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녁상을 차리면서 오늘따라 유독 말이 없다고 했고,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딸아이가 숙제를 들고 와서 아버지 좀 봐달라고 했을 때도 저는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반복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당은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10년을 일한 은행 직원인 저에게조차도요. 그 사실이 서럽다기보다는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 뒤에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아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이 나라를 더 이상 온전히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11월 30일 새벽 5시. 저는 누가 깨우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양의 겨울 새벽은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도 없고 새소리도 없고 그냥 차갑고 두꺼운 어둠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이 어두웠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더 씻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개점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어디서 샌 건지, 북한에서 비밀이란 완전한 비밀이 없다는 걸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개점 1시간 전에는 청사 앞 광장을 가득 메울 정도가 됐고, 노인들, 아낙네들, 중년 남자들이 손에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기억에 있는 6.25 피한 때 보따리 싸들고 나온 모습처럼 저마다 평생 모은 걸 들고 나온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저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순식간에 창구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함 소리, 우는 소리, 서로 밀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제 창구 앞에도 금세 긴 줄이 생겼고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첫 번째 손님을 맞았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돈을 싸들고 온 그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창구에 돈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부 바꿔주시오. 이거 우리 딸 시집 보내려고 모은 거요. 저는 돈을 세었습니다. 3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만 원까지만 교환 가능합니다. 초과분은 환전이 안 됩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했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규정입니다. 동무. 여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보자기를 다시 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울음보다 무거웠습니다. 오후 들어 이번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창구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계셨는데 세어보니 국원으로 43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만 바꿔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요. 남편 죽고 나서 혼자 30년을 모은 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규정대로 10만 원을 교환해드리고 나머지를 봉투에 다시 담아 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한동안 서 계셨습니다. 뒤에서 다음 사람이 앞으로 나왔고 할머니는 그제야 천천히 옆으로 비켜나셨습니다. 저는 다음 손님을 맞으면서도 할머니가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눈끝으로 쫓았습니다. 그날 오전에만 저는 그 말을 수십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노인이 왔고, 청년이 왔고, 울면서 온 여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규정입니다. 동무.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계처럼 돈을 세고, 한도를 확인하고, 초과분을 돌려주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눈앞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규정을 만든 사람이 이 창고에 앉아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화폐 교환이 끝나고 열흘쯤 지났을 때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와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쌀이 없어요. 처음에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구경상점에 쌀이 없다는 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도 쌀이 거의 없고 있어도 값이 며칠 사이에 2배 넘게 뛰었다고 했습니다. 신권으로 바꾸고 나서 사람들이 쌀이나 기름 같은 물건을 사재기 하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값을 올리거나 아예 팔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화폐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화폐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발행한 돈을 나라 안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직장 동료에게서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신권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는 상인들도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함경도 쪽은 아예 물물 교환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처럼 돈이 돈 구실을 못하는 시절이 다시 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시절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딸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딸아이가 밥이 왜 이렇게 적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자기 그릇에 있던 밥을 아이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은행 직원이, 당원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식 밥그릇 하나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력함이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키우실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식 굶기는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즘 은행 안에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구석 자리에서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직전 오 동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위에서 미리 알았다는 거 알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화폐개혁 시행 전에 이미 돈을 외화로 바꾸거나 물건으로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인 저조차 제 저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딸아이 밥그릇도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윗사람들은 미리 알고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가라앉도록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10만 원만 남고 텅 빈 그 장롱 앞에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믿음이 그날 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들렸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당원이든 평범한 농장원이든 그냥 전부 같이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2010년 초봄, 이름 하나가 조용히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남기, 당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으로 이번 화폐개혁을 설계하고 집행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하급 직원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이름 뒤에 이상한 말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위를 잃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무거운 말이 들려왔습니다.
처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누군가 처형됐다는 소문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을 직접 설계한 고위 간부가 그 책임을 지고 처형됐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스스로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는 방식이 책임자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처벌이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소거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재산을 날린 결정이 한 사람의 목숨으로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 동무가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 책임진 거래요. 이제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겠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계속 굴러갈 것이고 우리는 계속 창구에 앉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이 내려오면 또 규정이라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그 반복이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 거라는 걸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딸아이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저처럼 창구에 앉아서 규정이라는 말을 반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더 나쁜 자리에서 더 나쁜 말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될까요?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자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식 앞길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남이나 북이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로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가을밤 딸아이가 잠든 뒤 아내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마치 벽이 들을까봐 조심하듯이요. 우리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도 바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했고 돈을 모아야 했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해서 창구에 앉았고 웃었고 규정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창구를 떠나 있었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 그게 저를 결국 이 나라 밖으로 밀어낸 힘이었습니다. 파견 통보를 받은 건 2011년 봄이었습니다. 상부에서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중국 단둥에 있는 협력기관에 석 달짜리 업무 연수를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외화 거래 관련 실무를 익혀오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외 파견이라는 건 북한에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성이 검증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폐개혁 이후 이미 마음이 떠난 저를 나라가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그 말 뒤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가을밤, 고개를 끄덕이던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단둥에 도착한 건 4월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중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건물들, 네온사인, 오가는 차들. 밤이었는데도 환했습니다. 평양도 북한에서는 가장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둥에서의 생활은 저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에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사고 싶은 걸 사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돈주들이 드나드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텔레비전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뉴스였습니다. 거기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제가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연수가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조선족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대뜸 북한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말투를 듣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가끔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배고프면 언제든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그 정,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 한 보시기 들고 오던 그 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표가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차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그 창구에 앉게 될 것이고, 다시 규정입니다. 동무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딸아이는 그 나라에서 자라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차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기차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요. 그날 저는 기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결정이었고, 동시에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단둥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선교사도 만났고, 한국으로 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혼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눈을 감으면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든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던 그날 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던 그 작은 손. 저는 혼자 살아남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두고 혼자 도망친 아버지로 사는 건 그 창구에 앉아 규정입니다. 동물을 반복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쁜 삶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선교사 분이 말렸습니다. 미쳤냐고 했습니다. 이미 미교한 사실이 보고됐을 텐데 돌아가면 바로 잡힌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수 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난 지 열흘밖에 안 됐고, 보위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틈을 써야 했습니다. 선교사분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되 최대한 빨리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조건으로요. 평양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 돌아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가야 해요. 지금 바로 준비해요.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쌌습니다. 옷 몇 벌, 딸아이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돈을 꺼냈습니다. 화폐 개혁 이후로 조금씩 모아둔 중국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외할머니 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좋아했습니다. 그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다른 세상을 보여줄 것이라고요. 평양을 빠져나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밤은 늘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 어둠 속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압록강 근처에서 브로커와 합류했습니다. 선교사 분이 미리 연결해둔 사람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 셋을 보더니 아이가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강가에 섰을 때 딸아이가 추운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2번째였지만 첫 번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잃을 게 더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고 딸아이 손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딸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외할머니 댁이에요? 저는 잠시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조금만 더 가면 돼.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아이가 커서 그날 밤을 이해하게 될 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2012년 초여름이었습니다. 동남아를 거쳐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차마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무서운 일도 있었고, 딸아이 앞에서 어른인 척 버텨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딸아이가 처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 여기 왜 이렇게 밝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평양의 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이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요. 공항 안은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가게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딸아이는 두리번거리면서 걸었고, 아내는 제 팔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이 땅이 진짜인지 확인하듯이요.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문화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열대마다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만 해도 종류가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북한에서 쌀 한 줌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그 장면이 얼마나 낯설었을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쌀 봉투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달라서 친구들이 놀렸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속상하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빠릅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오더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 가족을 데리고 나온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착하고 나서도 오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함께 일하던 동료들. 오 동무는 잘 있을까요? 그 할머니는 43만 원으로 어떻게 사셨을까요? 딸 시집 보내려던 그 여자는요. 저는 가끔 밤에 혼자 앉아서 그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돌려보낸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나라에서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아내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자식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고 싶냐고요. 저는 평양 중구역 인민은행 앞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 화강암 건물, 붉은 글자들 앞에 서서 젊은 날의 저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눈물에 무게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청년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을 봤으면 합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인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 산다는 게 저는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북한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젠가 자유로운 땅을 밟는 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다.